이재명 후보가 2주간의 호남 주말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군사 정권이 안 되는 것처럼 검찰 정권도 안 된다며 윤석열 후보를 향해 공세의 날을 세웠습니다. 당내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한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후 공식 선대위 출범식을 갖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난 주말 메타버스로 호남 방문 일정을 모두 소화를 해냈습니다. 지난주에는 광주, 전남, 이번 주에는 전북, 이렇게 전북을 따로 챙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후보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이 어떤 선거든 호남을 소홀히 한 선거가 없었죠. 늘 가장 비중 있는 곳이고 또 호남의 민심이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비중을 늘 중심에 두고 하는 선거인데 특별히 이번에 선거 대책의 출범 이후에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도 없었고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었고요. 그 시점에 또 선대위가 멤버드급으로 출범을 했지만 실제 일하는 선대위로서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선대위 개편 쇄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찾은 게 이제 호남이었죠. 그리고 2주 동안 이제 메타버스 행보를 했는데요. 의미는 실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을 삼았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호남이라는 지역의 지역 중심의 행보를 했지만 그 안에서 청년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반복을 했고요. 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지난 2주간의 행보를 통해서 지지율이 상승을 해서 윤 후보와 지금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주간의 호남 행보는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강화하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을 삼은 전략적으로 성공한 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주 연속 호남을 찾은 이재명 후보의 행보,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 지지층이 아직까지 완팀이 안 됐다. 그것 때문에 호남부터 찾아서 지지호소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호남 행보를 하시는 과정에서 민생 행보라는 기치를 내 걸었지만 사실은 이제 또 삼중 차별론도 제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북이 상대적으로 전남에 비해서 좀 차별받았다는 것인데 이 삼중 차별론의 근간에는 사실 이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 16년도에 국민의당이 현 민주당에 제기했던 차별론이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 의석수를 많이 얻었고 대선 때도 그게 나왔던 얘기예요. 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호남이 좀 차별을 받았다. 인사적 차별, 새만금 관련돼서 진척되지 않는 것 등.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또 좀 좁혀보면 이낙연 지사가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이낙연 지사에 대한 불만 표시 이거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어떤 전략적 계획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동세상을 꿈꾸는 이재명 지사 함께 다 잘 사는 대동세상이 꿈꾼다라는 것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이었는데 자꾸 차별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멘트를 하시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이라는 것을 떠나서 선거 전략상 이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두 분의 또 다른 좀 의견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후보 방금 이야기했지만 전북을 찾아서 민생, 경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검찰 정권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보복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경제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심판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민생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민생과 경제를 챙길 유능하고 실천에서 실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군사정권을 증오했습니다. 군사정권은 군인들이 정치했습니다. 군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국가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온갖 전직 검사들로 만들어진 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이겨서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 정권이 안 되는 것처럼 검찰 정권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면서 군사 정권이 안 되듯이 검찰 정권도 절대 안 된다.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측근들이 다 검사 출신이 많다 보니 겨냥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저 말씀은 사실은 그 의미가 파악이 안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윤석열 전 총장 후보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판사 정권입니까? 그다음에 기존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호사 정권입니까?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서 그 직업군이 정치를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은 저는 87년 체제 이후에 처음 들어봤고요. 저런 말씀 인과관계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측에도 검사 출신 선대위 구성원이 6명씩이나 됩니다. 법조인이 21명이에요. 자, 이런 거 갖고 누가 문제 제기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제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본인 자체가 이전에 PD의 어떤 취재 과정에서 검사 사층에서 당시 모 시장하고 통화한 것을 공개했잖아요. 그럼 검사의 권력을 과연 남용한 분이 누구일까요? 저는 이런 그 이력 있는 분이 저런 말씀하시니까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검찰의 직업공무원적 역할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어떤 직업공무원적 역할을 남용을 막기 위해서 수사권 조정을 했잖아요. 경찰로 일부 보내고 공수처도 설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경찰과 공수처를 나오신 분들도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것인지 또는 그분들의 역할이 국가에 과연 어떤 기여가 전혀 없는 것인지 저는 이런 권력 구조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상대방 후보에 대한 공격을 위한 공격인 것인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글쎄요, 이거 어쨌든 현실적인 우려가 국민들께 있는 건 분명하죠. 네. 특히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검찰 권력의 사유화 또 검찰 자체가 권력화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 결과가 나타난 게 고발 사주 문제 또 판사 사찰이라는 구체적 범죄 행위 의혹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결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실제 그 문제에 개입된 검사들이 뭐 휴대폰에 뭐 잠금 장치를 해제하지 않는다든가 해서 실제 철저하게 윤석열 총장 재임 시에 있었던 검찰 권력의 사유화라든가 권력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협조조차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충분히 우려할 만한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앞뒤 또 다른 맥락을 통해서 보자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검찰 출신이라는 거 외에 대통령으로서 이제 뭘 보여주고 있느냐에 대한 비판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6월에 이제 정치 선언을 한 후에 5개월이 지났는데 그간의 메시지라는 게 정권 심판론, 정권 교체론에 의지해서 유지해온 지지율이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검찰총장 뭐 훌륭하게 했다고 평가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한테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거 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은 채 여전히 정권 심판론만을 얘기하고 있고 또 뭐 그 과정에서 정권의 부패에 관련됐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네. 결국에 이런 윤석열 총장이 집권한 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과연 이 권력화된 검찰이 정권을 잡은 것에 대한 우려 이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네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 경선 과정에서 많은 그 정책적 공약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지금 이제 선대위 출범식이 사실 오늘 2시에 있고 나서부터는 메시지가 이제 분명하게 또 나오겠죠.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부 운영이라는 것이 대통령 한 명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또 전단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를 구성해서 다양한 사람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가지고 그게 취합돼서 정책으로 구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의 뜻이 관철된다는 것은 이건 전제적인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의 문제 제기는 다소 시각적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것이고. 이 검찰에 대한 비판이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역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검찰권을 상당히 활용을 잘한 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반문을 하나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그 검찰권을 무력화시키려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의도했던 여러 가지 인사조치 등 이런 것들을 행했던 정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면 이것이 이재명 지사가 만약 그걸 인식하고 하셨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검찰 정권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이 후보가 이번에 가족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것도 나름 좀 크게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산 지역 연설에서죠. 비천한 집안 출신이다. 근데 이게 이런 비천함이 자기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저를 탓하지는 말아달라. 지금 나오고 있죠.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이 더럽다.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가족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로 보이는데 야권은 또 비판적인 시각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저 말씀을 들으면서 오죽하면 이제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 관련해서 소위 뭐 폭언 논란이라든가 관련해서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사죄라고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했고요. 가는 자리마다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사과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실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배우자의 낙상 사고가 폭행 논란으로 돼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 공공에게 가짜 뉴스가 유포된다거나 실제 이재명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 해서 폭력성을 부각시켜서 불안한 후보라는 이미지를 주려는 게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호소하는데 이재명의 본 모습을 그대로 봐달라는 호소라고 저는 보였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대로 평가해달라는 그냥 솔직한 심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이제 국민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국민들도. 다 아시는 얘기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헛되이 살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보시고 그 얘기를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의 삶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해주실 거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가족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워딩을 그대로 보면 뭐 비천한 이제 말하기도 싫은데 사실은 세상에 비천한 집안이나 비천한 환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경제적으로 공공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표현하면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비천하다라는 가치 판단적인 요소를 넣어서 스스로 본인 집안을 이렇게 규정짓고 또 보면 주변이 더럽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은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그 주변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그 주변이 본인 집안 분들이라고 읽혀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 논평을 보면 연꽃에 핀 그 연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가족분들을 저렇게 규정하면서까지 본인에 대한 어떤 정당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물론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지만 워딩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면서 본인 행위를 정당화할까?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경제적 공공 상태에서 변호사가 되고 시장이 되셨어요. 그럼 본인이 이제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언행을 보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경제적 공공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언행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본인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 본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 본인 가정에 대해서, 본인 가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가족까지 끌어들여서 저렇게 뭐 저 국민까지 안 가겠습니다. 근데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과연 저것이 구성원에 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굳이 이제 본인과 가족을 분리해서 다른 평가 대상인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본인에 대한 평가죠. 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는 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렇게까지 해서 가족을 이용해서 마치 본인을 정당화 시키는 걸로 의도한 발언도 아니고 그런 취지로 읽히지도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한다면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석이 돼요. 본인이 경제적 공공 상태에 있어서 어쨌든 본인 형 등이 뭐 시의 인사권에 간섭을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께 좀 안 좋은 이런 행동을 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걸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언행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민적 판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굳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명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공감이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후보의 행보도 짚어보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바쁜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행보를 보인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울산 담판, 울산 회동 이후 나흘간 이어졌던 갈등 사태가 2시간여 만에 모두 극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극적으로 모두 한 배 타게 됐는데 이 상황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의 벼랑 끝 전략이 통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그 후보가 선출되고 이제 한 달 가까이가 지금 경과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뭐 선대위 구성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 문제니까 이거에 대해서 갖다붙어 평가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는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도대체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분이시길래 물론 모셔서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 필요한 분이라면 모실 수 있지만 네. 이 갈등이 한 달 내내 계속됐거든요. 그게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이게 뭐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늘 선대위 출범을 앞둔 상태에서 어떤 식이든 봉합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 마지막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잠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윤석열 후보 측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면서 이렇게 이제 상황이 결국에 봉합이 되고 오늘 선대위 출범까지 이어졌는데요. 네. 글쎄 이제 선대위가 출범해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그 이전의 문제들은 달리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 때문에 결국에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그 이면에서는 이준석 대표 또 윤석열, 김종인이라는 이 삼위일체라고 표현했지만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꿈을 꾸고 있다. 동상이몽이 아니냐 이 선대위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봉합은 됐지만 선거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결국에 이 갈등이 이 오늘로서 해결이 되고 하나의 선대위로 출범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또 다른 갈등 요인이 계속 그 표출될 수밖에 없고 아직 뭐 이것이 해결된 갈등이라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동상이몽 벼락끝 전략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이 사흘간의 상황들 윤 부위원장님 보시면서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동상이몽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정치적인 앞으로의 뭐 행보에 대해서는 다 염두를 해두겠죠. 그런데 어쨌든 내년 3월 9일에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새 당사자 간에. 그래서 다만 그 방법상에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고요. 그 방법상의 이견을 관철시키는 그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선대위 출범 전에 이렇게 갈등이 봉합되고 서로 간의 의사를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양보하고 어떤 선대위가 출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또 후보가 원팀을 강조했듯이 앞으로 얼마 남지 80여일 남은 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 또 다른 갈등이 노정이 된다면 갈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이 푸는 방법이 비공개 또는 후보 간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될 것이지 이렇게 언론에 노정되는 방법으로 풀게 되면 이것은 선거의 치명타다. 그래서 아마 후보도 원팀을 강조했던 것을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갈등의 적극적 노정 이런 현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화면으로 나오고 있지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통해서 김병준,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과 단합된 힘을 보여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패싱과 관련해서 윤핵관 문제를 삼았거든요.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를 줄여서 윤핵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해결이 된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윤핵관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들에 대한 인사조치라는 뭐 극단적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윤핵관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게 하는 그 공간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후보와 당대표가 직접 소통하는 부분이죠. 네. 지금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본 거기 때문에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뭐 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활동하거나 이렇게 언론에 나올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저는 인사조치 없이도 아마 윤핵관 문제는 다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양자가 인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윤핵관과 관련해서 뭐 이준석 후보는 면도가 잘 된 코끼리 선대위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 다만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그 잠재적인 갈등의 불씨가 여지가 살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 갈등이 여전히 잠복해 있다고 얘기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후보가 실제 중요한 소리를 듣는 핵심 측근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선대위 체제에서 대표라든가 선대위원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식적인 메시지 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행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가까이에서 조언하는 분들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도 다 아시겠지만 여러 명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뭐 대략 언론에서도 뭐 대략 추정해서 다 아시는 분들이고 실제 지금까지의 갈등의 어떤 핵심적인 원인이 된 분들이 계신 거죠. 근데 이분들이 단순하게 역할을 조정하거나
그 특정 지위 그 자리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배제하고 공식적인 선대위를 통해서만 선거운동할 수 있느냐, 그건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분들의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특히 윤석열 후보는 정치에 대한 경험이 아직 적지 않습니까?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초기에 합류해서 계속 조언했던 그룹들은 이후에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윤핵관으로 불리우든 아니면 핵심 측근으로 불리우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의 어떤 근원으로 그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핵관 문제가 아직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윤 위원장님, 윤핵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 위원장님께서는 뭐 확실히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뭐 언론이 윤석열 후보의 측근, 핵심 측근이라고 가공해서 얘기하지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은 있었을 텐데, 윤핵관의 의미라는 것이 후보자의 뜻을 왜곡시키거나 또는 밑에 여러 가지 그 선거 운동 등 전략 등에 대해서 취합된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이제 선거에 방해가 되는 측면에서 문제가 됐다고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전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거 캠프 내 다양한 의견들이 각자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통합 조정하고 하는 역할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것이고요. 예. 최종 책임은 후보가 지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의견을 아예 올리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를 처음부터 경선 단계부터 도왔던 분들은 당신들 의견 내지 마,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견 취합 과정은 이건 민주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취합된 의견을 후보 등이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신속히 집행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윤핵관이라는 의미가 선거운동 과정에 크게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 저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스스로라도 자제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국민의힘 선대위 비어있던 이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채우면서 이 원톱 체제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서 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충분히 알았던 사실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그 합류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시기 문제일 뿐 합류할 거라고 봤죠. 그래서 선대위 체제가 김종인 위원장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생각보다 빨라진 것이고, 그걸 시점으로 되돌려보면 아마 11월 29일경,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자맹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메시지에 그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또 속값 뭐 표현하면서 거기에 프리미엄을 얹어줘야 모실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간 이 선대위 관련해서 아까 소위 말해서 벼랑끝 전략을 구사했다는 이준석 대표의 보관에는 이미 김종인 위원장까지 함께 해서 출범시키는 선대위 구상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였다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주까지는 그 김병준 위원장 중심의 원톱 체제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위원장은 사이가 그렇게 편하지 않은 사이이고, 실제 어떤 경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김종인 위원장의 제일 핵심적 가치 부분이 또 경제적인 측면에 있고, 김병준 위원장은 또 정책 담당 선대위원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 윤석열 캠프에서 핵심적인 어떤 정책 관련해서 계속 갈등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두 분이 조화롭게 어떤 생산적 관계를 이루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사실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과의 이 관계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갈등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의 관계도 이게 보완제지 대체제는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김병준 상임위원장과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관계도 보완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내에 있는 모든 분들은 보완적 관계로서 역할이 단 하나에 이르더라도 대선 그 승리에 만약에 기여를 한다 그러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이 완전히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각자가 제시했던 의견이 선택될 수도 있고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후보자가 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김병준 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선택이 안 됐다 해서 그분의
어떤 그 입지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고 마지막 선택권은 후보에게 있다라고 하면 이런 여러 사람들이 보완 관계임이 아마 국민들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후보가 선택을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 구성을 요구를 해온 만큼 선대위 인선이 좀 바뀔 거다. 새로 김종인계 인사들이 대거 투입이 될 거다. 요직을 맡을 거다라는 전망도 많거든요. 누가 합류하게 될까요, 윤 위원장님? 일반적으로 뭐 언론에 언급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총괄 상황본부가 만들어지고 이게 언론에 나온 말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몇 개 실이 아마 전략기획실 등이 만들어져서 전략통인 뭐 김금식 교수님이 오시거나 또는 뭐 정태근 의원님이 오시거나 이렇게 아마 언급되고 있는데 다 전략에 대해서는 일각에 있는 분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임태희 아마 그 전 대통령 실장께서 본부장으로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도 이전부터 국민의힘에서 공약을 준비했던 분이에요. 따라서 본인의 김종인 위원장이 정책 기조가 반영된 또는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어느 정도 공약이 마련돼서 그 총괄본부에서 그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 인터뷰를 보면 금태섭 전 의원 합류는 확답을 받았다. 네. 윤희숙 전 의원은 합류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중도 확장을 가속화하는 듯한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뭐 거론되시는 분이 사실 중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네.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에 계셨던 분이고 성향 자체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거론되시는 소위 말하는 김종인계 의원분들은 기존에 다 국민의힘 쪽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아직까지는 적어도 이런 지금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들어섬으로써 중도 확장이 어떤 인사로서 드러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이후에 이제 뭐 인재 영입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가는 선대의 모습을 그런 지향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현재로서는 아직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제3지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오늘 첫 회동을 가지는데요. 아직 양측 모두 단일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만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나갈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단일화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단일화를 하기에는 사실 지지 기반의 여러 가지 기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간의 단일화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공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전부 다 합치면 지지율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양당 체제로 치러지는 3월 9일 대선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수치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다당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뭐 예를 들면 뭐 중대선거구제, 그다음에 대선 투표에 결선 투표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공조의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거론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중소정당이 기능할 수 있는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뭐 삼지대냐 중도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당제를 위한 연합이라고 하면 이건 정책 기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원래 정당이 지지 기반에 된 색깔하고도 상관이 없고 따라서 그런 부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 앞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물론 저것이 어느 정당이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당 두 개 정당의 여태까지 그 다당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견해, 표현된 견해를 보면 어느 정당이 유리할지 모르지만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바람직한 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3지대가 이렇게 공조를 하고 회동하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발전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다양한 형태의 정당이 정당 민주주의 체제 하에 존재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는 양당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재 대선 구도에서 제3후보가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여러 가지 정치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단일화 문제는 뭐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걸 목표로 하는 만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않는데요. 네. 단일화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는 다른 방식의 단일화 때문에 이런 정치적 공조를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 안철수 후보는 독자적 어떤 3당으로서의 위상을 표방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대선 막판에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논의를 늘상 염두에 두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속 심상정 후보라는
와의 어떤 제3후보 간 어떤 정치적 연대나 공조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유지하고 지지율을 지탱을 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어떤 포석으로서 지금의 정치 행위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3지대까지 저희가 쭉 짚어봤는데요. 오늘 오후 2시 국민의힘 선대위가 출범을 하고 네. 이번 주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추이로 좀 나아갈 거라 예상을 하시는지 뭐 오늘 여론조사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전망이라고 할까요?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는 사실 여러 가지 정책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선거 구도 자체가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약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 유지를 원하는 분들과 한 15% 이상의 차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보다는 정권 유지를 원하는 그 틀을 넓히려고 노력할 것이에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틀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본인의 어떤 그 지지 기반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선거전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과 본인의 지지율을 보면 이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공격하기도 애매하고 뛰어넘기도 애매한데 또는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 행보를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정권 교체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포지션이 사실은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본인의 중심을 잡고 저도 좋으니까 한번 내가 이걸로 해보겠다라고 이런 결단하에서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꿈꾸면서 던졌는데 지금 하시는 이런 행보의 테마는 보면 주로 분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부터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조 위원장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어찌됐든 이제 실제 후보 간 그 대선 후보 본선 경쟁이 시작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의미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링 위로 안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금까지 물론 그 후보로서 행보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이재명 후보와 인물 대 인물로서 경쟁하는 구도가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후보 선출된 다음에 한 달 동안은 선대위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인물 대 인물로서 경쟁을 해서 우위를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는 어떤 정치 구도상의 어떤 이슈가 있지만 대선은 결국 미래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 윤석열이라는 선택지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준비된 만큼 보여주고 그 이재명 후보와 생산적이고 어떤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대선 그 국면을 잘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